인천, 대전, 세종, 대구, 또 경기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일어났고 서울 중심 지역은 하락률이 퍼센티지로 22% 하락을 한 거여가지고 이런 서울의 역전세는 올해 시작이거든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인 채부심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욱이라고 하고요. 건설과 부동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업을 했고 지금은 독립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는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내재 가치는 결국에는 임차료거든요. 그 임차료는 결국은 뭘로 결정되냐면은 입지 요인이랑 상품 요인의 총합을 저희가 월 차임으로 결정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임차료의 장기 추세선이 나오기 때문에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거든요. 10년치를 보면은. 그래서 그 임차료의 장기 추세선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임차료 기준으로 내재 가치를 좀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 임차료가 변하게 된다면은 내재 가치가 어떻게 좀 달라질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가치 분석을 하고 나서 가격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되는 실거래가가 싸다 비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평가 방법은 사용자 편의성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소위 성장권역이라고 해서 서울 강남이라던가 성남시, 과천시 이런 성장권역은 현금 흐름이 전세의 1.9배 정도 돼요. 일반 권역에서는 1.6배 정도 되고 비성장 권역에서는 1.3배 정도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해당 단지 특징이 또 있는데요. 임차료는 용적률을 구분하진 않거든요. 그 대지 지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지 못해서 제가 말했던 1.3, 1.6, 1.9에다가 용적률 부분을 또 가상가감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꽤 간단한 테이블이 나오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볼 때 여기가 어느 도시 지역이냐, 그 다음에 여기 월세가 얼마냐, 전월세 전환율이 얼마냐, 그러면은 이제 내재 가치 계산은 거의 암산하듯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표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거는 2022년 12월 월간 약 2% 정도 하락했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졌고요. 그리고 12월 말부터는 하락률이 둔화가 되고 있고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피크는 조금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상승을 할 그런 근거가 좀 약하고 당분간은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클라이막스는 이제 좀 지난 것 같은데 하반기가 되면은 불안한 요소는 뭐냐면 전세 대란의 플러스 2년 차의 기간에 역전세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22년 8월부터 23년 12월까지여서 그래서 올해가 역전세 중심에 이제 해당하는 연도고 하반기로 가면은 역전세로 인한 그런 매매가 추가 하락 요인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은 이제 24년 정도 되면은 소위 임대차법 개정이라던가 급작스러운 금리 변화에 따른 임차료의 변동은 올해 말로 끝날 것 같고 올해 말 시점 기준으로 내년부터 가면 어느 정도 임차 시장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평년처럼 수급 따라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출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추세를 봤을 때 대략적인 대출 컨센서스는 1에서 2%,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정상적이냐 이걸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4% 정도 대출 성장이 일어나면 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에서 2% 대출 성장도 정책 모기지 같은 걸로 성장하는 거예요. 안심전환 대출이나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걸로 성장하는 거여가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확실하게 공급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자산 약세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현재는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22년 2분기 기준으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정점이었는데 하반기부터 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PIR이 좀 내려왔지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더 긴 기간에 걸쳐서 보더라도 현재는 내려왔지만 조금 여전히 좀 비싸고 이 정도 금리 레벨에서도 여전히 주거비 부담이 조금 있고 그럼 가계가 유동성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거를 복합해서 보면은 하락장이 좀 더 이어질 환경인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의 그런 변수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마켓 타이밍이랑 그다음에 가격 이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눠서 시장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타이밍이라는 거는 정책이랑 대출 데이터, 유동성 대출 데이터는 월간으로 꼬박꼬박 나와요. 그리고 대출 데이터와 주택가격 상관 관계는 너무 높아서 안 오를 것 같은데 설령 이런 생각 했더라도 월 7주 이상 튀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꼭 챙겨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은 또 60년간의 정책 역사가 있어서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부양책 나오는 구간이긴 한데 정책을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 나올 부양책의
종류와 성격들을 알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가격 전략도 저희가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약 5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 주택을 살 때 이런 거거든요. 매매는 뭐냐면 영원히 그거를 소유한다는 건 내가 영원히 쓴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냐 이제 2년이냐 20년이냐 영원이냐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용료에 대한 그런 기간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이 생애주기를 다 돼서 멸실돼도 재건축되고 또 주택이 계속 공급되니까 지금 있는 주택의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다음 거를 계속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현금 흐름 사이즈가 커진 거고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다음 기수 주택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거든요. 저 재건축할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할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가면은 주택의 매매 가격은 전세가 대비해서 약 1.3배, 역산하면은 한 70%가 넘는 그런 전세가율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55% 전세가율, 전국으로는 60% 전세가율,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70에서 80% 전세가율을 보인다는 거는 이미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현금 흐름을 다 계산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충분히 쓰실 만하고, 만약에 그 장기적인 그런 전세가율이 상회하는 수준으로 아직 매매가가 상당히 낮은 레벨이면은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봐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가 전세 대비 매매가 배율로 계산하면 쉽다. 전세가 하향 조정이 다 끝났는데 한 1.6배에서 매매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럼 그건 쌀 확률이 높다. 가격 전략은 쉬울 뿐더러 강력합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이 일어난 지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 대전, 세종, 대구, 또 경기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일어났고, 서울 중심 지역은 하락률이 퍼센티지로 22% 하락을 한 거여가지고 이런 고가 주택군에 대해서는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 방향으로. 그리고 외곽이라든가 이제 경기권이라든가 작년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지역들은 이미 19년 이전 시세로 돌아간 지역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바닥에서 실거래가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서울의 역전세는 올해 시작이거든요. 서울은 8억짜리가 16억 갔다가 다시 8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가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서울의 역전세장은 이제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오히려 서울이 조금 더 안 좋지 않을까. 서울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전세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고, 지금 발표되는 모든 통계들이나 실거래를 보시면은 전세는 이미 확연하게 내렸어요. 그렇지만 서울의 중심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조정이 되는 지역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아직 안 나오고도 있죠. 근데 안 나온다면 이런 데서는 아마도 이 가격이 굉장히 오랜 기간 표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집을 살 때 결국은 집이 거주하는 대상이니까 그 주거비랑 환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세나 월세 비용 대신 2.5배 정도 비싸 버리면은 이제 선뜻 살 생각이 없죠. 그러면 이걸 선뜻 살고 싶으면은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거는 약하니까, 대신에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좀 괜찮아서 굳이 지금 던질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안 팔겠다 해서 이제 거래 없이 쭉 가는 거고요. 이미 임차료에 기반한 내재 가치보다 한참 상회하는 고평가 레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 확률이 좀 높고 안 되더라도 거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일기 신도시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정비사업 같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이 되냐 마냐가 일기 신도시의 가격의 키팩터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가격 급상승도 일기 신도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유무에 따라서 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되려면은 공사비를 커버할 만한 임차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 지역에서 월세 전세 레벨이 그런 높은 지역들 중심으로 분당이라든가 평촌 같은 데를 포함해서 전세가가 조금 높게 나오는 지역들은 정비사업을 할 것 같고, 아닌 지역들은 장기적인 주택 노후화 과정에 진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도 당연히 미분양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분양은 분양가가 비싸서 발생하는 건데, 분양가가 비싸서 발생하는 미분양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까 분양가가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은 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하니까 중도금 대출 보증도 9억을 풀어서 12억까지 열었다가 이제 12억도 풀어서 제한 없이 열어주고, 이제는 뭐 사실상 대한민국 사람 성인은 다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수풀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가액 자체가 높다 보니까 청약이 이제 조금 인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서 올해 분양은 좀 많이 되겠지만 미분양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청약은 언제나 그 무주택자라면은 일단 주택 구입의 1순위는 청약이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특히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공급하는 거는 항상 이제 우선순위에 넣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청약 관련 규제가 엄청나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막 무리해서 과거처럼 조정지역에서 청약받으려고 세대 분리하고 이럴 필요는 이제 완전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규제 시대일 땐 청약이 진짜 완전히 어마어마한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규제가 다 풀려버리니까 청약이 좀 비싸지는 아이러니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 정부 주택정책의 골자를 보면은 주택 공급 270만에서 100만이 공공주택인데 그 100만 호에서 50만 호를 분양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분양가 상한제가 칼같이 적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은 그냥 거의 무조건 받는 게 맞다고 이제 이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세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약이 아니라면은 이제 기존 주택 중에서 낙폭과대 지역 중에서 페어밸류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라던가 이제 이런 가격 전략을 좀 쓰셔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어떤 상품마다 대상마다 그 키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팩터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거가 모든 분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키팩터가 수요 공급이랑 정책이랑 유동성, 가격 그 자체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돼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시는 과정이 부동산의 시작 과정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가격에 그냥 착 달라붙어서 뭐가 변하면 얘가 바뀔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TV에 나오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저희가 이런 투자 관련된 채널이라든가 재테크 관련된 채널을 통해서 그 공부하려는 게 뭐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데, 걔가 왜 문제가 있는지 그 키팩터를 찾는 노력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2023년에 다들 이제 일과 그런 투자에 다들 건승하셨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